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29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회 기출문제 강의에 들어가게 앞서서요. 이제 29회 문제, 고급 문제에 대한 간단한 난이도 평가를 한번 내려보자면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어렵진 않았습니다. 난이도를 상중하로 따져본다면은 한 중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험생분들이 어떤 생소한 사료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사적인 문제 이런 거에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이 전회보다 28회보다 약간 한 13% 정도 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29회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좀 생소한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 정확한 체크 포인트, 키워드들을 정말 정확하게 찾아내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좀 시사적인 문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료 문제 같은 경우는요, 충분히 그 키워드를 통해서 찾아내실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함께 정확한 체크 포인트, 어떤 식으로 이제 사료 문제는 풀어야 되는지 정확한 체크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번 문제죠. 매번 나옵니다. 자, 가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곳은 제주 고산리 유적 발굴 현장입니다. 제주 고산리 요거 이게 어디 유적인지 정확하게 찾아내시지 못하더라도 그 옆에 다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유적의 최하층에는 이름 민물이 토기가 나와 있답니다. 이름 민물이 토기. 자, 이름 민물이 토기. 요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키워드고. 자, 땡땡땡 시대가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됐다. 8000년경. 자, 요것도 하나의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발견된 유물로는 화살촉, 갈돌갈판 요것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자, 요 세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아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신석기 시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석기 시대. 자, 바로 신석기 시대. 이름 민물이 토기. 우리 신석기 시대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떠올리시는 토기가 이제 빗살무늬 토기, 그쵸? 빗살무늬 토기밖에 없는데 이름 민무늬 토기도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동기 시대 또 대표적인 토기라고 한다면 민무늬 토기가 되겠는데 신석기 시대는 그보다 이르다라고 해서 이름 민무늬 토기라고 하고요. 기원전 8000년경, 갈돌갈판 이런 거 딱 보면은 여러분들 신석기란 걸 충분히 떠올리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기를 통해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널무덤과 동무덤을 만들었다. 자, 널무덤, 동무덤 나옵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철기죠. 네. 두 번째, 권력을 가진 군장이 백성을 다스렸다. 군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청동기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동기 이후. 그렇죠? 자, 그다음 반량전, 명도전 같은 화폐가 사용되었다. 자, 중국 화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 요것도 역시 철기 시대 이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움집이 나타났다. 자, 정착 생활 시작되었고 움집 바로 신석기 시대. 바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우경이 시작되어 깊이가리가 가능해졌다. 우경이라고 하는 건 서로 이제 농사를 짓는 어떤 그런 활동을 우리가 우경이라고 합니다. 자, 우경이 처음에 문헌상으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네, 지증왕 때입니다. 신라 6세기 초 지증왕 때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경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철기 시대 이후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정도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역시 정답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가나라 사회에 대한 모습, 가나라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키워드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요거까지 모르신다고 할지라도 말 모양의 뭐 장식이 있다라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말은 농사와 함께 목축을 중시한다. 자, 목축을 중시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 여기 정확히 나와 있는 마가 등 주요 지배 세력의 명칭에서도 나타난답니다. 마가가 나왔어요. 자, 이거 딱 나오면 어느 나라인지 딱 찾아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부여입니다. 자, 부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역시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자, 정답이 첫 번째 1번에 나왔네요. 여러분들 제천 행사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부여에는 뭐가 있었죠? 영고, 그쵸? 고구려에 뭐가 있습니까? 고구려에 동맹, 그쵸? 그 다음에 동해 무천. 요게 대표적인 여러 나라 성장에서 그들이 이제 제천 행사, 여는 제천 행사의 어떤 그 이름이죠. 그렇죠? 이름. 자, 명칭입니다. 동해 무천이 되겠죠. 요거 세 개는 제천 행사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민며느리제라는 홍리 풍습이 있었다. 민며느리제 하면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되는 국가 옥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8조법 나왔습니다. 8조법 어디죠? 고조선이죠. 고조선입니다. 4번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 자, 이런 것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자, 조의, 선인. 하지만 공부를 정확하게 하셨다면은 이런 거 찾아낼 수가 있어요. 사자, 조의, 선인 어디 나라입니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쵸? 고구려. 자, 그 다음에 5번.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나 말로 변상하는 책화죠. 예. 화를 입혔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책화. 책화란 풍습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동해에 대한 풍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다음 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금 약간 생소한 사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고구려에 대한 문제네요. 자, 고구려 대왕의 조왕께서는 태자공, 태사자, 다왕후 등에게 면하여 이곳에 이르러 매금을 만나도록 하였다. 자, 그럼 매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밑에 매금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매금은 뭘 뜻한다? 마리간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마리간, 여러분 잘 아시죠? 대군장이란 칭호입니다. 자, 요게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신라에 대한 내용이죠. 신라, 그렇죠? 신라 내무랑 때부터 이제 마리간이란 칭호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왕이란 칭호는 정확하게 이제 지증왕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마리간. 자, 매금을 만나도록 했답니다. 태자공에게 명령하여 동이 매금과, 자, 동이. 자, 이 매금. 신라를 얘기하는데 여기 동이라는 거, 동쪽에 오랑캐라고 칭하고 있네요. 그 관리들에게 의복을 내리게 하였다. 자, 요게 그리고 어디에 위치했냐? 여기 또 한반도 중앙에 위치해 있네요. 자, 요거 뭡니까? 이 비석. 중원고구려비입니다. 중원고구려비. 분명히 고구려가 세웠다라는 건 분명히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비석 중에서 대표적인 비석하면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첫 번째가 광개토 대왕릉비. 요건 어디 있습니까? 자, 만주에 지반이라는 지역에 있어요. 지반이라는 지역에. 여기 지반이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게 광개토 대왕릉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딱 떠올리셔야 돼요. 중원고구려비. 또 다른 말로 이제 이게 충주에 있기 때문에 충주고구려비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중원고구려비, 충주고구려비. 같은 말이에요. 자, 요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찾아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요것도 역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요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고구려 관등명이 기록되어 있다. 맞습니다. 고구려 관등명이 여기에 여러 관등명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가 신라를 동이로 칭하고 있다. 여기 동이 매금이라고 한 거 보면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료를 통해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 맞는 거예요. 자, 그럼 고구려가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했음을 보여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신라 백성들을 중령 이남으로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중령 이남. 중령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고개거든요. 중령 이남으로 돌려보냈다. 자, 우리 중원고구려비는 당연히 이제 고구려 장수왕 때의 어떤 그 비석입니다. 장수왕이 세웠던 비석인데, 자,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번. 고구려가 신라의 요청으로 외를 격퇴한 사실. 자, 요런 거는요, 우리가 이제 고구려 비석 중에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광개토 대왕릉비랑 중원고구려비가 있는데, 이 바로 외를 격퇴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비석은 바로 광개토 대왕릉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반에 위치한, 그렇죠? 중국 지반 지역에 위치한 이 광개토 대왕릉비에 바로 외를 격퇴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석에 대한 내용, 바로 중원고구려비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정확하게 찾아낸다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4번 가겠습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신들의 생각으로는 신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고요. 라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므로 이를 나라 이름으로 삼는 것은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라고 하였다. 왕위에 따랐다. 자, 나라 이름을 뭘로 한다고 합니까? 바로 신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국호를 신라로 바꿨다. 어느 왕 때입니까? 네, 여러분들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했다면 아실 수 있어요. 지중왕 때 얘기죠. 지중왕 때 얘기. 그렇죠? 신라 지중왕 때 국호를 신라로 바뀌고 왕호를 왕으로 드디어 이제 마리간에서 이제 왕으로 변하는 시기가 바로 이 지중왕 때 6세기 초에 대한 얘기예요. 6세기 초. 그렇죠? 6세기 초 지중왕 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와보겠습니다. 백제 왕인 명농이 가량과 함께 와서 관산성 나왔습니다.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그런데 백제 왕을 죽였습니다. 자, 명농. 백제 왕이 당시 이제 성왕을 명농이라 했나 봐요. 네. 관산성. 어느 왕 때입니까? 성왕 때. 이거 누가 싸운 겁니까? 바로 이제 백제 성왕이
신라 진흥왕과 싸웠죠. 왜 싸운 거예요? 요것도 이유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한강 유역을 두고는 그렇죠? 나제 동맹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한강 유역을 드디어 뺏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라 진흥왕이 어땠습니까? 배신을 했죠. 나제 동맹을 깨고 한강 유역을 홀라당 자기가 다 먹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배신감을 느꼈던 성왕이 관산성, 지금의 충북 옥천 지역입니다. 바로 신라의 어떤 관산성을 공격했는데 여기에서 전투 중에 결국 전사를 하고 맙니다. 자, 요거를 이제 신라로 따진다면 신라 진흥왕, 백제 성왕 때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진흥왕, 자, 역시 6세기 중후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후반, 그쵸? 네. 자, 바로 이제 진흥왕과 진흥왕 사이에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웅진으로 천도한 거 476년도에 있거든요. 여기 이제 백제 문주왕 때 얘기입니다. 문주왕 때. 자,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게 된 건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제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 때문에 결국은 한강 유역을 결국 백제가 빼앗기고요. 결국 한강 유역, 바로 한성에서 어디로? 웅진, 지금의 공주 지역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백제 계로왕이 죽었고요. 그 아들이었던 문주가 결국은 웅진으로 천도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고구려의 남진 정책, 장수왕의 남진 정책과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백제가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대야성을 함락시킨 건요, 성왕 이후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관산성 공격한 이후에 이제 성왕 이후, 어느 왕 때? 의자왕 때. 백제 마지막 왕이라고 불리는 의자왕 때 백제가 바로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켰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3번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라고 왔습니다. 낙랑군 축출은 이제 바로 한반도에 있었던 중국 세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중국 세력. 이거를 쫓아낸 건 언제냐면요, 고구려 미천왕 때예요. 고구려 미천왕. 정확히 이제 연도를 따진다면 4세기 초 313년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미천왕 때 얘기입니다. 4세기가 되겠죠. 4세기. 요거는 이제 7세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5세기. 그렇죠? 5세기 이제 후반인데 요거는 이제 그 이유가 되니까 아닌 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 이유가 아니고 그 이전이죠. 이전. 그렇죠? 5세기니까요. 자, 신라가 금관가야를 복속시켰다. 금관가야를 복속시킨 건 언제입니까? 예. 바로 신라 버풍왕 때입니다. 신라 버풍왕 때. 신라 버풍왕 때의 모습입니다. 자, 금관가야를 복속시킨 후에 자, 진흥왕 때는 어느 가야를 복속시켰었죠? 대가야, 그렇죠? 당시 가야의 맹주라고 할 수 있었던 후기 가야 연맹체의 맹주라고 할 수 있었던 대가야를 멸망시킨 거, 복속시킨 건 바로 진흥왕 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고 진흥왕과 진흥왕 사이는 항상 어느 왕이 있습니까? 버풍왕이 위치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여러분들 쉽게 또 찾아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번이에요. 자, 5번.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군을 물리쳤다. 매소성 전투.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는 무슨 전쟁입니까? 바로 나당 전쟁이에요. 나당 통일 전쟁이죠. 네. 나당 통일 전쟁. 자, 우리가 이제 나당 전쟁 같은 걸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백제가 이제 나당 연합군에서 무너지고 고구려가 이제 무너지고 그 이후에 이제 당나라가 한반도를 전체를 차지하기 위한 야욕을 부리면서 이제 신라가 이제 당나라와 이제 전쟁을 벌이는, 이거 언제냐면요, 이 7세기 후반입니다. 7세기 후반. 예, 7세기 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요,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다음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역시 생소한 지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양제가 나옵니다. 양제가 고구려에 정벌을 하려 한답니다. 자, 군사가 113만이었다라는 거. 자, 군량을 운반한 자는 군사의 배가 되었고, 자, 우중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군사를 출동시켜 군수폰시는 수레를 습격하였다. 자, 양제 113만, 우중문 나왔습니다. 자, 어느 나라하고 싸운 거예요? 고구려가 수화 전쟁을 벌인 거예요. 수화. 네, 수화 전쟁을 벌인 겁니다.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입니다. 그렇죠? 예, 고구려가 이제 수나라와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수양제. 처음에 이제 수문제가 공격했다가 실패했고요. 수양제가 처음에 이제 113만 대군을 또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제 또 고구려에게 뭐 각종 질병도 그렇고 이제 가는 길에 많은 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제대로 공격을 못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다가 이제는 우중문을 보내. 수나라 장수 우중문. 우중문에게 보내갖고 이제 별동대를 보냈죠. 별동대. 30만 별동대. 자, 우리 별동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특수부대를 30만? 야, 우리 특수부대 하면 한 몇십 명, 뭐 몇백 명 정도 예상할 수가 있는데, 별동대라는 칭호를 보내갖고 30만 명을 보냅니다. 야, 자, 이때 이제 별동대와 이제 싸웠던 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을지문덕 장군이 이제 이 별동대와 맞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을지문덕 장군이 이제 우중문에게 이제 약간의 조롱의 어떤 그런 시도 보내지 않습니까? 여수장 우중문시.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라 그래갖고 약간의 어떤 조롱 섞인 그런 어떤 시를 또 보내기도 했다라는 거죠. 을지문덕 하면 여러분 떠올리는 거 바로 살수 대첩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딱 떠올리신다면은 여기 보기에서 충분히 답을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를 거뒀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기억 맞습니다. 두 번째, 수를 멸망하게 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것도 정답이 맞아요. 예. 바로 수나라는요, 뭐 113만 보내고 30만 보내면서 엄청난 국력을 소비해버립니다. 여기에 이제 뭐 수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운하 건설이 있습니다. 대운하. 그쵸. 대운하. 중국의 전역을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을 하면서 여기에 또 많은 또 재력, 예, 재력을 또 이게 소비하다 보니까 뭐 이런 고구려 원정 실패, 그 다음에 또 대운하 건설, 이런 걸 통해서 상당한 많은 국력이 소모가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수나라가 왕조가 30년도 되지 않아서 이제 결국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 바로 수를 멸망의 원인 중 하나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 안시성의 군사와 백성들이 이세민의 대군을 격파했다. 안시성 전투, 요거는 어느 나라와 싸운 거예요? 고구려가 당나라와 싸는 거예요. 자, 이세민이라고 한다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예, 우리 당태종을 얘기합니다. 당태종의 이름이 이세민입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연개소문이었었죠. 예. 이세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던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예, 바로 당태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당태종, 그러니까 당나라와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리을, 평양에 설치된 안동도읍을 요동의 신성으로 축출하였다. 자, 이거는 바로 이제 수나라 물리치고 당나라 물리치면서, 자, 이때 고구려는 아주 기세등등했죠. 기세등등하는 와중에 이제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제 무너뜨리고 고구려 무너뜨리고 이후에 이제 당나라가 야욕을 부린다고 했었죠. 바로 그 시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백제에는 웅진도독부, 그다음에 고구려 지역에는 안동도부, 그다음에 신라에는 계림도독부, 이런 거를 딱 만들면서 이제 이 한반도를 통치하려고 하자 이제 신라가 여기에 이제 대항해서 나당 전쟁을 일으키게 됐고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자, 대동강 이남 쪽에 어떤 그 불완전한 통일을 이뤄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바로 그 이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아닙니다. 정답은 뭐가 될까요? 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6번 가겠습니다. 가신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것은 무열왕의 8대손 낭해 화상의 탑비입니다. 자, 이 탑비에는 그의 아버지 범청이 진골에서 한 등급 떨어져 라고 나왔어요. 진골에서 한 등급 떨어진 등난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등난. 자, 이 등난을 무엇을 달리 부르는 말로 이 신부는 재능과 학식이 뛰어나서 17관등 중에서 6관등인 아창까지밖에 오를 수 없답니다. 자, 진골 아래에 있는 거. 자, 진골 아래쪽에 있는 게 뭡니까? 두품이에요, 두품. 두품 중에서, 네, 바로 육두품이 되겠죠, 육두품. 그렇죠? 육두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육두품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어렵습니까? 예, 지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진골에서 한 등급 떨어지니까 당연히 육두품이 되겠죠. 항상 저는 얘기합니다. 진골이 첫째라고 한다면 둘째. 둘째. 서러움이 많은 둘째예요. 어떻게 보면 육두품은요. 자, 보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지방의 주요 지역인 담로에 파견되었다. 자, 담로에 파견되는 건요. 이거 언제입니까? 담로에 파견되는 거. 요거 백제 무령왕 때. 무령왕 때 전국에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백제 왕족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백제 왕족. 자, 2번 보겠습니다. 성리학을 바탕으로 불교의 폐단을 비판했다. 불교 폐단을 비판한 것은요, 우리 고려 말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 말로 가면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신진사대부들. 자, 그 신진사대부 중에서 아주 급진적이었었던 정도전이 이 불교 폐단에 대한 비판의 어떤 책을 쓰기도 했었죠. 그게 뭡니까?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정도전이 또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부처 아저씨, 잡소리 그만하세요. 뭐 이런 내용이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3번, 화백회의에 참여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자, 화백회의 국가 중대사 바로 신라 얘기입니다. 신라, 그렇죠? 신라 누굽니까? 진골들이죠. 진골들. 바로 귀족회의가 되겠으니까요. 자, 4번, 어려서부터 경당에 들어가 유학과 활쏘기를 배웠다. 자, 경당 나왔습니다. 경당하면 어느 나라? 고구려 얘기하는 겁니다. 고구려의 이제 평민 자제들, 그렇죠? 평민 자제들이 주로 이제 경당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5번. 신라 말기 호적과 연계하여 사회개혁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육두품들. 결국 이 진골 세력들을 더 이상 치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과 학식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바로 6등급 아찬이에요. 자, 이거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골품제 때문이죠, 골품제. 이 골품제라는 거는 우리가 신분제도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평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신분제도죠. 그러니까 귀족들 사이에서 이제만 있는 차별적인 신분제도예요. 그러니까 진골들은 일관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육두품은 육관등, 오두품은 그 밑에 해서 계속해서 진골 이외의 다른 어떤 그 귀족들에게는 이 관등의 길이 오픈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주 폐쇄적인 어떤 그런 신분제도가 바로 골품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육두품들은 항상 사회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물론 일부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왕들, 뭐 신문왕 때 와서는 뭐 이렇게 육두품들을 등용하고자 했으나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게 신라 말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이 바로 이 육두품들은 사회 개혁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똑똑한 이 머리를, 이 브레인을 잘 이렇게 활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물들을 찾아 헤맸다가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바로 호족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호족들하고 이제 드디어 힘을 합치고 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후삼국 시대가 열리게 되고 결국 이 육두품들을 중심으로 또 호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라는 나라가 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왕이 교서를 내리기를 자, 여러분들 역시 포인트 찾아내셔야 된다고 했죠. 이 생소한 지문들 언제 다 읽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두 개의 어떤 그 키워드만 찾아내셨다면은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김음돌입니다. 두 번째 만파식적이에요. 예, 이 두 개만 여러분들 딱 찾아내셨다고 한다면요, 이 문제는 그냥 쉽게 여러분들 푸실 수가 있습니다. 김음돌의 난 만파식적 어느 왕입니까? 바로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렸죠. 키워드 찾아내시라고 하나하나씩 이거를 다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왕인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김음돌이라는 글자가 없고 만파식적이라는 글자가 없으면 여러분들 이게 누구지? 어느 왕이지? 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김음돌의 난. 그렇죠? 신문왕 때 얘기입니다. 신문왕 때 얘기. 자, 그러면 이 신문왕 때의 내용을 여러분들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만파식적 뭐 피리. 그렇죠?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며 광무에서 비가 오고 그렇죠? 장마는 개며 바람이 잦아들고 물거리 평안해진다. 이거 당시에 이제 신문왕의 어떤 전제 왕권을 어떤 하나 상징하는 어떤 그런 전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파식적의 전설. 예. 자, 그리고 김음돌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문왕의 장인입니다. 자, 장인이라 할지라도 나의 어떤 왕권 강화에 해가 되거나 장애물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신문왕의 어떤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중대 어떤 전제 왕권의 강화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왕 신문왕 매우 중요합니다. 체크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1번 우상국을 정벌하여 영토로 삼았다. 우상국 정벌 어느 왕입니까? 지중왕이죠. 자, 구주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꿨다. 이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느 왕일까요? 예, 바로 경덕왕이에요. 신라 중대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경덕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덕왕. 구주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꿨고요. 경덕왕 때 또 하나의 또 유명한 또 하나의 또 사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노급을 폐지했다는 거. 노급을 폐지한 게 아니고 노급이 부활됐습니다. 폐지되었던 신문왕 때 폐지되었던 노급이 바로 이 경덕왕 때 다시 부활합니다. 바로 그러면서 다시 진골들의 어떤 그런 힘이 점차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경덕왕 때 모습입니다. 구주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꿨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체크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번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자, 국학 설립 여러분들 어느 왕입니까? 신문왕 하면 딱 업적 무조건 신문왕 업적은 여러분들 체크를 꼭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답은 3번이에요. 자, 4번 병부 등을 설치하여 지배체제를 정비했다. 병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얘기하겠죠. 병부 설치. 자, 어느 왕일까요? 예, 바로 버풍왕 때, 버풍왕. 그렇죠? 신라 버풍왕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인재를 등용하고자 독서 삼품과 독서를 통해서 품을 3개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었던 신라 하대 어느 왕? 바로 원성왕 때죠. 자, 독서삼품과 시행을 하면서 어떤 유교 중심으로 해서 과거제 비슷한 이 독서삼품과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역시 진골의 반발로 결국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원성왕 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이죠. 자, 왕자 대봉해가 문서를 올려 신라보다 윗자리에 있기를 청하였다. 자, 어느 나라길래 신라보다 윗자리에 있기를 청했나? 그리고 당 조정에 그 문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에 답하기를 국명의 선언은 원래 강약에 따라 일컫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이전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이전대로 할 것이라는 얘기는 윗자리가 아니고 그대로 그냥 계속해서 신라가 윗자리에 있는 걸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가탐의 고금 궁극지에 이르기를 뭐 사부 여기에 있는 이 나라의 남해 압록 부여 책성 사부는 모두 고구려의 옛 땅. 아, 고구려의 옛 땅에 위치한 국가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신라의 천정고에서 책성부까지 39개 여기 있다. 뭐 신라부터 해서 여기까지 하나의 뭐 여기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길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신라에서부터 이 나라까지 길이 있구나. 그리고 고구려 옛 땅이구나. 아, 여기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겠지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거 또 나중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거 무슨 사건이냐? 쟁장 사건이라고 해요. 쟁장 사건. 이 쟁장 사건이 뭐냐면요. 이 당나라 조정에서 이 사신들을 딱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신라 사신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발해 사신이 있어요. 바로 이제 가국과는 발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해 사신. 그렇죠? 이 발해란 나라가 있는데 서로 이제 그 윗자리에, 그쵸? 하나의 또 윗자리에 앉는 그런 어떤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발해와 신라가 이 동아시아 국제 관계 속에서 상당히 그 경쟁이 좀 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쟁장 사건입니다. 쟁장 사건. 요게 이제 한 차례가 있던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뭐 이후에도 이제 등제 서열 사건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신라 채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의 어떤 과거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빈곤과에 합격했는데 이때 이제 이제 그 밑에 있었던 발해인이 여기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빈곤과에서 이제 신라 채원의 밑에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되자 이 당시 발해인의 아버지였던 오소도가 있어요. 오소도. 자, 오공찬의 아버지였던 오소도가 자기 아들이 이 신라 사람보다 그 밑에 이제 당 빈곤과에 합격했다는 걸 알고는 그 서열을 올려주기를 막 청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거절당했죠. 예, 거절당했는데 뭐 그런 사건까지 있는 거를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당과 신라가 상당히 경쟁 구도가 심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가국과 발해입니다. 발해. 옳지 않은 것이니까 4개는 발해가 되겠고요. 하나가 발해가 아닌 내용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전성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해동성국. 자, 바다 동쪽에 있는 아주 융성한 국가다라고 해서 해동성국이라고 이제 불렀었죠. 이게 이제 발해, 예, 선왕 때 예,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오경 15, 62 지방제도. 요것도 역시 발해 선왕 때, 지방제도 정비 때 있었던 일이고요. 이난, 대흥 등의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했다. 이난이라고 한다면 이제 무왕 때를 얘기하고요. 대흥은 우리 이제 문왕 때 이런 독자적인 연호, 중국과의 대등함을 또 과시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맞는 내용이에요. 네, 다. 자, 4번. 위하부 등 13부를 두고 행정업무를 분담하였다. 위하부 13부. 요거는 이제 언제냐면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위하부. 자, 그리고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자, 요게 뭐냐면요. 발해가 이제 그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일본에 이제 그 문서를 보낼 때 고려국왕 나 이왕은 자신을 이제 발해라기보다 이제 고구려국왕이라고 이제 칭했다는 거죠. 고려라고 하는 게 이제 고구려를 이제 줄여서 이제 이렇게 고려라고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고려국왕 나 대운문을 땅땅땅땅 스스로가 어찌 보면 발해란 나라는 이제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외교 문서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가라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약간 시사적인 문제가 바로 이거라고 9번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풍납동 토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몽천 토성, 그 다음에 석천동 2호분, 그 다음에 방이동 1호분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2점이라고 하지만 거의 3점에 가까운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하나씩 볼까요? 자, 풍납 토성 보겠습니다. 백제도성 관련 유적으로 대부라는 글자가 새겨진 토기가 발견되었다. 자, 대부라는 글자가 새겨진 토기가 발견되었다. 이 대부라는 그 관직은요, 이게 중국 관직이에요. 중국 관직. 중국 관직의 어떤 명입니다. 관직명이에요.
이런 글자가 새겨진 토기가 여기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좀 어렵죠? 예, 어려운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인조가 청의 강요를 받아들여 군신관계를 맺은 곳이다. 여러분들 인조 하면은 떠오르는 거, 청과의 군신관계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병자호란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병자호란과 관련된 곳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딱 떠올리셔야 돼요. 남한산성이죠, 남한산성, 그렇죠? 남한산성. 자, 그렇기 때문에 몽촌토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 풍납토성, 몽촌토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백제토성이기 때문에 인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아니죠, 그렇죠? 네. 디귿 보겠습니다. 돌무지 무덤으로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 같은 계통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러분들 좀 공부 좀 하셨다면 돌무지 무덤, 양식, 그쵸? 백제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 고구려의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장군총이 있죠. 장군총. 그 장군총과 석촌동 고분. 물론 뭐 이렇게 어떤 규모라든가 크기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만요. 상당히 그 양식, 돌이 이제 이렇게 쌓여가는 그 양식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돌무지 무덤입니다. 돌무지. 약간 케이크 모양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세력, 이런 어떤 무덤 양식이 고구려와 백제가 상당히 유사하다. 자, 이걸 무슨 계통이라냐면 우리가 부여 계통이라고 합니다. 부여, 고구려, 그다음에 백제 같은 계통의 어떤 그런 어떤 같은 계통이다라는 걸 우리도 이 유적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디귿도 맞는 내용이에요. 자, 리을 돌무지 덧널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문화 파트를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셨다고 한다면 돌무지 덧널 무덤 어디입니까? 바로 신라 양식, 신라. 그렇죠? 신라 상대입니다. 신라. 통일신라 이전에 이제 대표적인 신라의 무덤 양식이라면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상당히 껴묵거리를 좀 이렇게 꺼내기 힘든 그렇죠? 껴묵거리가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상당히 도굴하기 힘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던 게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요 대표적인 게 이제 천마총이 있겠죠. 천마총.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이동 1호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라이기 때문에 이 서울에 있는 이 방이동 무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과 리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찾아내실 수가 있다면 기억과 디귿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정답을 또 유추해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가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완산주에 이르니 백성들이 환영하고 고마움을 표하였고 인심을 얻은 것에 기뻐하여 자유에 이르기를 신라 김유신 흑문지를 날리며 황산을 거쳐 사비에 이르러 당의 군대와 함께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지금 내가 감히 완산에 도읍하여 의자왕의 오랜 울분을 쉬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중에 이걸 아마 틀린 분들은요. 아마 이것만 딱 보고는 그냥 끝냈을 거야. 네. 그러니까 막 의자왕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막 가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감히 완산이라는 건 지금 전주 지역이 전주. 그리고 여기 또 완산주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완산주. 정확한 키워드가 나와요. 완산주의 도읍을 정하고 누굽니까? 견훤이에요, 견훤. 그렇죠. 후백제 건설했던 견훤. 그 견훤이 물론 이 견훤이라는 사람은 이제 신라 사람이에요. 신라 사람인데 이제 백제 땅에서 이제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의자왕을 들먹인 겁니다. 의자왕의 오랜 울분을 내가 씻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완산주에서 이제 후백제를 건설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바로 견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되는데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출문제를 여러 번 아마 풀어보셨더라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정답은 2번이거든요.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게 여러 번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보기로 나왔을 거예요. 전에도 한번 몇 해 전에 이 후당 5월이 정답으로 나온 적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견훤이라는 거 찾아내면 2번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기출문제를 여러분 정확하게 풀어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도 정답은 2번이고요. 뭐 후당 5월에만 사신을 파견한 게 아니고요. 누구랑 또 교류했냐면요. 거란, 그렇죠? 거란과 또 교류하기도 했다라는 것도 좀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을 5방으로 정비하였다. 지방 제도 정비 5방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어디냐면 백제입니다. 백제. 그 지방 제도 정비하면 백제 이제 성왕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다음 3번 중앙군을 구서당으로 설치하였다. 통일신라, 그렇죠? 통일신라. 어느 왕 때죠? 예, 신문왕 때 얘기입니다. 군사제도 정비, 그 다음에 뭐 지방제도 정비. 광평성 등 각종 기구, 정치기구를 말하는 광평성 등 구관등제 여러분들 하시면 뭡니까? 바로 후고구려죠. 후고구려의
누구요? 바로 궁예에 대한 내용이에요. 궁예. 네, 궁예. 궁예가 되겠고요. 국호를 마진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천원으로 천도했다. 국호를 이제 마진으로 바꾸고 천원으로 천도한 다음에 또 마진에서 또 뭘로 바꿨습니까? 국호를 또 태봉으로 바꿨죠. 태봉. 예, 태봉. 예, 이렇게 바꿨다. 이것도 역시 후고구려의 궁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